당연히 이설주가 부인이니까 그렇죠. 제일 영향력이 클 거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스럼 없이 김정은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게 지금 현성월입니다. 이번에 이 김정은 주변 여인들 그 그룹에 최선희라는 인물이 새롭게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선희가 이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왜 김정은이가 재선을 지금 끌어내느냐, 이 독재자의 이미지를 털어버리자는. 간부들이 자기가 위기를 느꼈을 때 오랫동안 그 자리에 두고 계속 치료받는 거.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일찍이 지난 세기 항일대전의 공동의 투쟁 속에서 전우의 정으로 굳게 결합되었으며 장병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 두분 피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В известной степени разору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зумеется, и я все время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нужны гарантии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суверенитета. 김정은 위원장은 2박 3일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짧은 2박 3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에 적지 않은 의문점들을 많이 남기고 평양으로 돌아간 건데요.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남기고 간 미스테리한 행적들 그리고 북러 회담의 뒷이야기들의 비밀, 그 실체를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그리고 수족관, 산업시설 등을 시찰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평양으로 급히 귀국을 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평양 귀국기를 올랐는데 예정을 다 취소하고 조기 귀국기를 올랐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김정은이가 내일 27일 날 가기로 계획했었는 게 맞느냐라는 네. 그런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예, 북한은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정상 국가인 김정은으로서는 같은 대화 상대인 푸틴이 떠났는데 네. 주인이 없는 집에 계속 남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명분이 없는 겁니다. 남이 보기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떠났기 때문에 네. 김정은으로서도 빨리 러시아 그 지역을 떠나서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죠. 네. 만일 김정일처럼 모스크바 아직 갔다가 네. 돌아오는 로상에서 어디에 들려서 보면서 오는 길을 이어가고 있다. 그건 또 별개 문제죠.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은 주인이 갔는데 네. 손님이 남이 주인 없는 집에 계속 남아있는다? 이건 남이 보게 돼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래서 김정은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는 어떨까요? 저희는 이런 예측을 해봤는데 김정은 위원장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만찬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 피곤하고 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이 눈을 보십시오. 거의 감기기 일부 직전에 아주 피곤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저 보십시오. 지금 거의 잠들기 직전의 모습 같은데 저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빨리 돌아간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인터뷰할 때도 엄청나게 숨차더라고요. 두 마디 하면서 한 번씩 숨을 쉬었거든요. 표정을 보면 대단히 지금 피로해보는 표정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 푸틴하고 이제 회담이
상당히 그 힘든 회담이었다. 네. 그걸 이제 알 수 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아무리 피곤한들 뭐 이미 계획된 일정까지 피곤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가자. 네.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피곤해 보이긴 정말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정말 눈이 감기기 직전의 모습인데 얼마나 강행군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예, 푸틴을 이제 처음 네. 만납니다.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면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도 긴장했고 네. 시진핑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도 대단히 긴장했으니까 이번에 첫 이제 상봉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긴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일 겁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지금 달려가는 길일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이 전용 열차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그 두 번째 오늘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1급 비밀 그 속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풀어볼 1급 비밀이 바로 이 기차에 숨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 스탈린이 과거에 김일성에게 보냈던 선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태공 상님께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우선 그 김일성 때 네. 김일성 때 스탈린이 열차를 보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열차가 낡아서 김일성 때 이미 네. 동부독일, 네. 동부독일이죠. 동부독일에서 김일성이 쓸 전용 열차를 그 김일성이가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탈린이 보내준 그런 열차는 70년대 말에 다 이제 폐기 처리됐습니다. 아하. 그 이후에 김정일 대에 들어가서 김정일이가 또 다시 한번 열차를 이제 그 리모델링합니다. 네. 그때 다시 유럽에서 체스코를 비롯한 나라에서 열차에서 기본은 이거 축과 바퀴입니다. 네. 이 축을 다 유럽에서 들여다가 이제 맞추었고 기관차, 북한에서 기관차라고 하죠. 앞에 네. 그 로코모티브. 그 기관차는 프랑스에서 들여왔습니다. 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북러 회담이 지금 끝난 이 시점까지도 이번에 그 전용 열차는 스탈린이 선물한 열차를 가지고 있다가 타고 왔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70년대에 이미 그건 폐기가 됐고 얘기하고 동부독일에서 한번 들여왔었고 그 이후에 기본 위에 채는 북한이 만들고 네. 그 채는 만들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밑에 바퀴와 쇼크 장치입니다. 네. 쇼크 장치는 체스코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가져다가 북한이 자체로 조립해서 만든 열차인데 이 열차를 가지고 김정일도 또 김일성 때도 상당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네. 김일성이 지어 어떻게까지 자랑했는가 하면 내 열차가 중국의 똥시아핑의 열차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까지 자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김일성이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덩소평이가 자기 열차를 타고 내려가져가는데 김일성이가 아니 난 내 열차가 좋은데 내 열차로 가자. 그래서 덩소평이가 김일성의 차를 타고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열차에서 담화해보고 마지막에 뚱소평이가 내리면서 야, 이 열차를 어디서 만들었냐. 내 열차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일성가 와서 내 열차가 뚱소평이 열차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계속 열차 좋다 하셨는데 그 좋다의 의미가 뭔가 뭐 승차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쇼크가 유럽 쇼크이기 때문에 북한은 로반 상태가 진짜 나쁩니다. 그래서 로반 상태라고 하는 건 철길. 예. 네. 그래서 로반 상태가 이제 철길이 나쁘고 그다음에 북한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모든 철길이 그 일제 때의 겁니다. 그래서 짧아요. 네. 그러니까 철길과 철길을 이을 때 요만큼 간격이 있는데 그걸 지나갈 때마다 콩콩 하는 소리가 그냥 납니다. 그런데 쇼크가 좋으면 이렇게 열차가 울리거나 소리가 나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쇼크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타고 갔던 열차는 스탈린의 선물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자, 태영호의 1급 비밀. 결국 그 열차는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제품이었고 네. 부품은 상당 부분이 다 유럽에서 유럽에서 들여왔습니다. 가져온 부품. 덩샤오핑의 기차보다 더 승차감이 좋은. 근데 이유가 좀 슬프네요. 북한의 도로 사정, 기찻길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좋은 바퀴와 이 쿠션을 사용해서 더 좋게 승차감이 좋게 만들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갖고 자기 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쇼크가 좋은 네. 차를 도로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벤츠라든가 아니면 영국에서 만든 이제 로버라든가 이런 차들을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요 열차에서 내릴 때 또 아주 재밌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실까요? 자, 깔판을 깔고 직원들이 창문을 열심히 닫고 이게 내리기 직전입니다. 열차가 서행하고 이제 거의 서기 직전인데 저런 모습은요. 어느 국가 정상이 기차를 타더라도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황제급 뭐 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 북한에서는 소독이라고 합니다. 소독. 아, 소독이요? 예. 소독이라는 건 국가의 최고 존엄이 손길이 가 닿을 수 있는 것은 저렇게 미리 소독약을 가지고 있다가 미리 닦아놓습니다. 저기 소독약 바르는 예,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내릴 때 저걸 잡을 수 있는데 저 열차가 국경을 넘어오면서 먼지도 맡고 여러 가지 비루스도 이제 끌 수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먼지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지어도 이제 병균이 묻지 않게. 아,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어서 저는 그냥 뭐 호들갑을 떠는 거다 그랬는데 소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그런 예, 행동이었군요. 우리 그 북한 외무성에서 김정일이 한 데다가 dollar를 바친다. 네. 할 때도 그 매 100달러짜리 dollar 한 장 한 장을 다 소독약으로 닦아서 이제 였습니다. 왜 돈 보조하고 벌고 집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돈도 다 소독해서 보내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용차에서 내렸을 때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죠. 뒤에 양복이 구겨져서 잘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지에 말려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 바로 옆에 김여정이 있었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김여정이가 그 보도에 의하면 뭐 하루 먼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김여정이가 만약 있었다면 옆에서 어파를 딱 챙겼겠죠. 즉각 그렇겠죠. 손에다 몸을 대서 이제 내려오고. 그런데 실제 이 역할은 김창선이가 해야 됩니다. 보고 네. 아 이거 옷이 저렇게 됐냐고 했는데 김창선이가 보지 못했던지 네. 아니면 누가 뒤에서 봤는데 차마 달려가서 그 최고 존엄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호의 네. 경호 일꾼이라도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옷 매무새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김여정은 이번에 그럼 왜 안 보인 거 어디 간 겁니까? 왜 김여정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그건 저로서도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네. 김창선 부장이랑 같이 왔는데 네. 결정적인 이 장면에는 하노이 때와는 달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해 보는 게 네. 혹시 하노이 회담 때 김여정이가 내리면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을 이 팔꿈치로 치고 뭐 네네. 이러면서 세계 언론이 김여정을 대단히 이제 포커스 그랬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더 좀 이제 관심을 더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김여정이가 하노이 회담 때 있은 이후 세계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혹시 왜 저렇게 김여정이가 전면에 나서느냐 김정은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스트 김정은의 다음 인물로 김여정을 빨리 북한 주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냐 이러면서 포스트 김정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게 김여정이가 계속 김정은 옆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 좋은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뒤에 물러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태영호의 1급 비밀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에 저희 뉴스탑 10에 나오셔서 최선희가 북한의 실세 여인들 클럽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 핵심 member들에 포함이 됐다라고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최선희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실세 여성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리설주, 현성호를 아예 제치고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확대회담, 만찬장에서도 김여정도 아니고 리설주도 아니었습니다. 최선희가 모두 동석을 했고요. 특히 김정은 전용차에도 동승을 해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최선희의 전성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선 첫째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 북한의
대북 대미 라인을 김정은이가 점검하고 네. 이제부터 명백한 분업을 설정했습니다. 네. 대외는 이제부터 외무성이 다 한다. 그러고 대북은 원래대로 대남 라인이 원래대로 해라. 이렇게 분업을 명백히 정하고 네. 그 순간부터 이제 이용호와 최선희와 같은 외교 라인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김정은이 주위를 놓고 보면 네. 김정은이는 30대고 네. 나머지 다른 그 주의 주요 간부들은 다 60대, 70대, 거의 나이 차이가 30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나이 공백이 있는 이 공백을 누가 메꿔 주었느냐, 이제까지. 이설주, 김여정, 현성월 같은 여인들이 메꿔 주었는데 여기에 자리에 지금 최선희가 이제 진입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하노이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가 최선희를 곁에서 대단히 많이 지켜보고 이 최선희가 대단히 똑똑한 여자로구나. 앞으로 최선희의 충고와 말하자면 공고를 내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가면서 최선희를 자기 같은 전용차에 동승시키고 네. 해담 연회탕의 고위나 뭐 용부인 위치에서 최선희가 그렇죠. 움직여. 저는 이걸 보면서 김일성이가 딱 김정은과 같은 30대의 김일성 주위에 있었던 여성들이 금방 제가 생각났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갈 때 리설주를 데려가지 않고, 리설주가 지금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자, 옆에 최선희를 지금 동석을 해서 계속 갔잖아요. 그러면서 똑똑한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좀 아이러니한 거는 무엇이 아이러니한가면 북한에서 김씨 가문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3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 부인이 네. 인테리가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김일성 때는 김정일의 생모 김종숙이죠. 네. 김종숙은 학교도 못 간 그런 이제 여성이었고, 또 김정일의 또 여성들도 그렇게 엘리트가 아니었고, 그 다음 바로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역시 대학을 이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김일성 때 30대에 1940년에 나라가 해방됐을 때 벌써 김일성은 이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네.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똑똑하고 실력이 있은 엘리트 여성들을 자기 옆에 두고 러시아와 이제 회담하고 48년도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의 초대 이제 수반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똑똑한 여자들이 옆에서 김일성을 딱 받쳐줬습니다. 아니, 리설주는 안 똑똑합니까? 그 부인으로서 똑똑한 거하고 이런 대외 행사 때 거기에 참가해서 김정은이가 모든 그 의전 네. 행사 이런 걸 이제 올바로 처리하도록 옆에서 직원하려면 네. 적어도 이제 그러한 의전이라든가 일반적인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설주와 최선희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이설주는 북한에서조차 대학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네. 반대로 최선희는 북한에서 최고 대학인 국제관계대학을 다녔고 네. 또 중국을 유학했고 영국 사람들이 세운 짐바브웨 하라레 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 여성을 옆에다 놓고 네. 러시아 사람들한테 다 시위하는 겁니다. 네. 이런 엘리트 여성들이 우리 북한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재자로서의 이미지도 이제 털어내고 이런 걸 이제 하려고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정숙은 오히려 국제 행사 같은데 특히 러시아 정상을 만날 때 김정숙을 대동하지 않고 예. 그 옆에 다른 여성들이 대동했어요. 지금 이름이 써 있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름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지금 허정숙, 박정혜, 신진순 예. 그런데 전혀 뭐 가족 관계가 아니고 그냥 똑똑한 여성들인데 발탁을 해서 데리고 다녔던 그런 여성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명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45년도에 김일성이가 이제 소련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때부터 북한의 공식 지도자로 1948년도 북한이 창건될 때까지 소련군
저 사령관들하고 계속 식사도 하고 외교도 계속 하는데 일단 이런 데 나가자고 보니까 그때 당시 김일성은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넥타이도 멜 줄 몰랐고 와이셔츠도 입을 줄 몰랐어요. 그다음에 소련군 이 장성들하고 앉아 식사할 때 김일성은 초보적인 식사에서 지켜야 할 그런 이제 예의 범절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럴 때는 바로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이가 해줘야 되는데 김정숙이 혹시 김일성을 따라서 다니던 항일 팔치산이었습니다. 네.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소련군 장성들하고 이제 회담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이 세 여성 중에 한 명을 데려오고 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호정숙입니다. 네. 예, 호원 유명한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던 호원 변호사의 딸이었고 북한에서 연안파의 말하자면 최고 두목이었던 최창익의 부인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박정혜라는 네. 여성인데 이 박정혜는 일제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소문났던 이런 여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신진순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 여성은 경성제국대학 45년도 경성제국대학을 남녀 학생 통틀어서 본학부를 졸업한 유일한 여성입니다. 네, 유일한 여성인데 45년도에 나라가 해방된 다음 경성제국대학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이 여성이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평양으로 올라가는데 김일성이가 이렇게 외교 이런 활동을 하자고 보니까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이 신진순을 거의나 자기 가정교사처럼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신진순이가 그때부터 김일성한테다가 양복을 입는 방법, 넥타이를 매는 방법 이런 걸 다 가르치고 러시아군 장성들하고 만날 때 신진순이가 김일성의 거의나 이제 용부인 역할을 이제 하죠. 그리고 실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신진순이가 이제 김일성이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하다가 도중에 이제 물을 마시고 우리는 물을 입안에서 헹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 입안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거 우리가 식사하다가 물을 헹구고 그 물을 꿀떡 이제 우리가 넘기는 거 이런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숭늉이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글쎄요. 꿀까닥 넣은 거고. 그런데 이 신진순이가 이제 김일성 옆에서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이거 러시아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는 그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김일성도 아주 학識있고 실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거의나 이제 신진순이가 김일성의 이제 개인 서기처럼 이제 활동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김일성이 신임을 받았는가 하면 북한에서 이집트하고 외교관계를 맺었어요. 처음 맺어가지고 거기에 보낼 때 김일성이가 이 신진순을 보고 당신이 초대 북한 여성 대사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안 가요. 왜요? 나는 그 김일성 수령님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일성이가 더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서 보면 경성제국대학 여성으로서 첫 입학 유학생이었고 본학부, 본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외국어를 7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7개국어를 했다. 네. 그래서 소련군 장성들하고 대화할 때 김일성이가 딱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예를 들면 뿌시킨 이야기다. 김일성이가 뿌시킨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신진수가 옆에 있다가 러시아 문학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거나 자기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보면서 이젠 김정은도 역시 자기 할아버지 이런 경험을 받아서 이제 푸친과 같은 러시아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를 옆에 측근해서 보자 할 남자보다도 여자 엘리트 똑똑한 여성이 내한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는 김정은이가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이 리설주가 항상 옆에 있는 모습 그리고 1차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을 겪으면서 그리고 특히 러시아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네. 뭔가 엘리트들 여성들을 옆에 두고 가고 오히려 리설주는 빠지는 할아버지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선 이설주가 이번에 가지 않은 거는 푸틴이 부인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래서 있고요. 이제 김정은이가 이 리설주를 하노이도 안 데려갔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그다음 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외교할 때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 엘리트 착색 있는 여성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갑자기 남자가 나온 것보다도 여성이 나오면 러시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성들에 대한 아주 존중 이런 걸 보여주는 걸 큰 신사 이런 품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옆에다 이제 그 최선희 같은 인물을 하나 뒀고, 뭐 우리 정부도 지난 시기에 보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한 다음에 그게 아마 김정삼 대통령 때인지 아니면 그 다음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러시아에 이제 여성 대사를 파견합니다. 네. 러시아 사람들이 이인호 대사라고 있었는데 그때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자가 대사가 이제 러시아에 갔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선희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습성까지 아주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발탁이 되는 상황이군요. 당연하죠.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독재자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 북한 측의 중요한 인물로 여성을 데리고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대단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슬람교 국가에 대한 인식을 한번 해봤어요. 이슬람교 국가들이 한국에 이제 대표단으로 올 때 뭐 왕이나 대통령 옆에 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여성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면 이슬람권에도 저렇게 여성 장관이 있나? 저 나라들 대단히 현대화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선희를 등극시킴으로써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북한도 다른 종산국가와 다름없는 이런 나라다. 가부장제 국가가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려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또 한 게 알게 됐군요. 자, 그렇다면 태영호의 1급 비밀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비밀은요. 북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고위직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면 더더욱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종적을 감춘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영철 노동당 지책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전부장 자리에서는 밀려났는데요. 숙청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밀려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분석이 언론에서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께서는 좀 다른 분석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네, 저는 김영철이가 뭐 숙청됐거나 문책을 당한 게 아니라 김영철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말하자면 방어벽을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어벽이라뇨? 예. 어떤 방어벽이죠? 지금 일단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많은 책임과 지금 화살이 김영철 한 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김영철이가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그야말로 숙청이냐 문책의 위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 김영철이가 만약 현명한 인간이라면 몸이 좀 아프다. 어떻게 해서 내 병원에 좀 입원하겠다 하면서 일선에서 서서히 물러나는 겁니다. 그 일명의 꾀병 아닐까요? 꾀병이죠. 꾀병을 부린다고요? 꾀병을 부리는데 요 꾀병도 잘 부려야지 잘못하다간 이거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보신주의라고 합니다. 보신주의. 너 자기를 보호하다. 그래서 내가 혹시 앞으로 무슨 책임을 지는 경우는 숙청당할까봐 미리 이거 보신주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꾀병도 잘 부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영철이가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는 내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몸이 아프다는 걸 대고 병원에 들어가서 병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꾀병까지 부리는 그 경우, 북한 고위직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대단히 이제 그 보편적인 그 일들입니다. 북한에서 일정한 정도 이제 잘 나갈 때는 안 되는데 약간 좀 내가 위태롭다 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빨리 여기서 빠지겠는가를 잘 결정하고 거기서 빠지기 위한 제일 쉬운 방도는 몸이 아프다 이런 걸. 그럼 고위직에서는 종종 왕왕 쓴다는 얘기잖아요. 왕왕 쓰는데 본인은 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다 이렇게 돼서 자꾸 병원에 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 위에서 김정은이가 내려다보고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돈은 안 되겠네라고 이제 스스로 집에 들어가서 해서 명예퇴직을 주면 김영철한테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또 놀라운 분석인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족들이 만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간부가 너무 올라가면 네. 자식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옷자락을 당깁니다. 아버지 진에 올라가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멈춰서고 이제는 끝내야지 더 올라가다가
만일 한 발만 헛디뎌서 떨어지면 그때는 자식들까지 다 같이 쫓겨납니까? 다 쫓겨나는 겁니다. 평양에서요? 예. 그 북한은 연좌제 국가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자식들이 일정한 적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그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통용되는 말이 태양의 곁에서 멀어지면 얼어 죽고 네. 또 태양의 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 죽는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얼어 죽지도 타 죽지도 않은 거리를 딱 유지하고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최고의 이제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데 지금 김영철은 고연하진 타 죽을 수 있는 고리까지 왔습니다. 이때 빨리 김영철이가 현명하게 빠지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룡해도 타 죽기 직전에 저기 좀 멀리 쫓겨났잖아요. 그 채령의 경우는 그 김영철하고는 좀 다릅니다. 채령에는 북한 내부에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채령해를 옆에 둠으로써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네. 나는 이렇게 백두 혈통 2세들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채령해는 계속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종적을 감춘 김영철 더 있다가는 본인이 문책 아닌 또는 숙청까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신 차원에서 스스로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재미있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제 회담을 진행해야 될 실무진 김영철이 지금 사라졌으니 장금철이라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장금철이 대미 실무는 주도를 하는 겁니까? 장금철에게 대미 실무를 절대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찾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을 잘 모르는 대남 라인에다가 미국의 바통을 준 것이 잘못이었다. 이런 행정부장인 김영철이 맡았던 것도 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모든 걸 다시 정립하고 대미 외에는 외교 라인이 해라 이렇게 명백히 정립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장금철이가 다시는 하지도 않을 못할 뿐더러 본인 자신도 네. 대미 라인을 하겠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했다가 또 그러다 뭐 그럼 미국은, 외교는 예. 미국은 통제가 북한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거 변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그 방금 그러면 이제 외교 라인이라 그러면 최선희야 지금 급부상했으니까 외교 라인 맞고 그럼 리수용 아닌가요? 아니 이 용어죠. 리용호. 예. 리용호가 그렇지. 좀 남아있네요. 이번에도 보면 푸틴을 만날 때 최선희와 이용호만 참가했습니다. 네. 이번에 김평애, 오수영 등 많은 간부들이 갔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푸틴과의 회담에는 러시아 측에서 9명이 참가했지만은 북한 그렇죠. 측에서는 최선희와 이용호 둘뿐만 참가했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결국은 북한에서 대남 라인은 위축시키고 외교 라인에는 대단히 큰 힘을 실어준 이런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장금철은 이 사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번에 아주 핵심 인물들과 찍은 사진 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저도 북한에서 있을 때도 장금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이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들려오는 말에 하면 장금철은 이제 오랜 기간 대남 라인에서 일한 그럼 대남통은 맞다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제 우리 한국에 내려왔다거나 또 이 남북 회담에 공식 이제 나타났던 그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빠지게 되면 또 외교 라인이 앞장서게 되면 어떤 인적 구성으로 또 주도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적표를 매길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큰 성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그토록 바랬던 체제 보장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В известной степени разоруж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зумеется, и я все время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могу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дить, об этом говорит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нужны гарантии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суверенитета. Но вот какие это могут быть гарантии, кроме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ых? 자, 공사님. 이번에 북러 회담을 지켜보셨을 때
가장 주목한 장면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두 정상 간에 주고받은 말이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선 북한이 이제 푸틴과의 회담 정용을 국내 언론에 보도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비핵화란 표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이 모든 미국과의 대화와 현 상황을 평화 문제와 체제 보장 문제로 집중시키고 모든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게 또 넘겼습니다. 이것이 주목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푸틴이 말이 더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물인데 푸틴은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어차피 체제를 보장해 주는 단계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장해온 선체제 보장 후 비핵화 도시. 우리 한국에서 표현하는 것은 북한식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푸틴이 이번에 지지해줬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그런 정용을 가지고 다른 정상들한테도 이야기할 것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핵화 협상이 아주 복잡한 그런 변수를 가지고 이제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자회담 가능성은 미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푸틴은 어떻게 하나 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 한국, 미국 이 3자 구도였는데 지금 중국은 뒤에 있고 이 틈을 비틀고 육자담 형식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푸틴이 육자회담을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문제, 평화 문제는 어차피 육자가 끼어들어야 한다. 이런 걸 이야기했고 김정은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못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이미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위한 바자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문제를 이미 신년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김정은의 생각은 미국과의 지금 대결 상황을 빨리 이거 풀려면 우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우군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을 끼어들면 결국은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러시아라는 요인을 들여올 수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푸틴을 통해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빅딜, 일괄 합의, 일괄 타결안을 제기하는데 좀 푸틴이 김정은을 대변해서 트럼프에게 그 합의는 이행 불가능하니 좀 방식을 바꿔라는 걸 푸틴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압을 가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건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요즘 다시 좋아졌죠.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푸틴과 러시아를 바라볼 때 현재 자기 대통령 직무도 바라보고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직을 내놓고 다시 트럼프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을 때 러시아와의 어떤 이익을 내가 챙길 수 있겠냐. 이걸 트럼프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푸틴이 트럼프에게 강약히 요구하고 제기하면 트럼프로서는 많은 경우 푸틴의 말을 귀를 기울이든지 아니면 푸틴이 제기하는 걸 무작정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김정은이가 보고 푸틴을 이용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랬군요.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온갖 서름을 당하고 왔는데 그 서름을 푸틴에게 가서 아주 통렬하게 그냥 다 소연을 하고 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김정은은 다 알고 있군요. 이미. 시진핑이가 트럼프에게 줄 영향과 그다음 푸틴이 트럼프에 줄 영향,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트럼프한테 줄 이 삼각관계를 다 따져보고 김정은으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푸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트럼프를 움직여보자. 이런 도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분석을 하고 갔는데 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그래요? 예. 우선 첫 번째로서 김정은이가 시정연설 이후에 북한의 내부 분위기는 대단히 지금 무겁고 어둡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제재를 풀 수가 없다. 그러니 자력갱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대단히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당장 러시아에 있는 북한 몇만 명의 인력은 그러면 추방돼서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내부가 동요되어 있는데 김정은이가 푸틴을 가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지금 다시 북한 내부 분위기는 그러면 제재가 풀리는 거냐라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과 이번 러시아 회담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먼저 내가 러시아에 간다는 소식을 먼저 터뜨리는 겁니다. 네. 떠나기 전에. 실제 그랬죠. 네, 실제 그렇죠. 예. 네, 떠나기 전에 터뜨리고 출발했다는 소식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도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볼 수 있고. 네. 네. 그런데 기대를 줄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심리적인 뭐 안정을 시킬 수 있겠으나 사실 이번에 러시아에 간 건 산소호흡기 달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원유, 식량 지금 달라고 얻으러 간 거잖아요. 이거는 별로 큰 성과가 없어요. 합의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푸틴이 김정은한테 뭘 준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공동문건도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을 지금 가만 들여다보면 네. 푸틴은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하는가 하면 한 국가나 지도자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줌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순간에 부각시키는 이런 외교 수법을 씁니다.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완전히 디마스크 교회까지 진압해서 얼마 안 있으면 아사드가 거꾸로진다 하니 요 순간에 푸틴이 수송기, 군용기를 들어보내서 군사적 지원을 주어서 이제는 완전히 역전은 됐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당장 쓰러질 것처럼 하는 순간에 비행기 2대에다가 러시아 군 인력을 100명을 보내서 다시 또 살려줍니다. 지금 푸틴이 이제 요 시점을 놓치고 다시 북한과 우리 이제 한국 사이에 다시 정상회담이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때 푸틴이 끼어들면 별로 보여주고 이 김정은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김정은 앞에 다가감으로써 결국은 전 세계에서 푸틴이 이번에 각광을 받고 푸틴이 가지는 그런 위치가 다시 부각됩니다. 이런 걸 푸틴이 노렸다. 이거 아주 특유한 푸틴식 외교입니다, 이게. 벼랑 끝 외교 아닌가요? 그것도 일종의. 근데 그거 벼랑 끝을 본인이 벼랑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그런 외교술. 몰아넣는 것보다도 중국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지지해 줘야 된다 할 때는 중국은 오랫동안 지그시 지지해 주어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데 네. 러시아는 항상 그 사람의 가장 목이 말라할 필요할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불쑥 치고 들어와서 넘어지는 고마움을 사람을 느끼겠군요. 탁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좀 죽어봐야 되지만 적어도 김정은한테 식량 지원은 약속했을 겁니다. 왜 식량 지원을 줄 수 있느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힘들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난 4월 11일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미리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개는 안 했지만 식량을 주겠다 이걸 약속했을 수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이거 제재 문제가 중요한데 노동자들이 추방돼서 이제 연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기자 인터뷰에서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제재 문제도 침착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 문제도 결국은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내가 해줄게. 라는 그 어떤 밀착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중요해 볼 거는 지난 2018년까지 18년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자국에 와 있는 북한 인력이 3만 명 정도라고 됐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러시아가 아니 다 들어가고 14,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절반으로 축소했는데 저는 이 사실이 과연 맞겠느냐. 러시아에서 15,000명의 노동자가 2018년, 2019년도에 들어왔다면 이게 북한 내부에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서 그 소식이 당연히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노동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그 어떤 게임을 벌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푸틴의 외교술 그리고 김정은의 속내 푸틴을 만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또 푸틴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순간이 이제 곧 김정은에게도 올해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태영호 공사의 1급 비밀 세 가지 분석 앞부분에 들으셨는데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기존의 언론, 다른 방송 또는 신문에서는 전혀 보실 수 없었던
북한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북한의 고위직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의 이야기들을 태영호 공사의 시각으로 재미나게 풀어본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 그 두 번째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